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6주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5주차에는 감상문,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특히 3차 시에는 이제 내가 쓴 그 뭐 서평, 영화를 뭐 보거나 또 책을 읽고 쓴 뭐 그 좀 아주 짧은 리뷰 형태의 그런 글을 읽으면서 살펴보았고, 여러분에게도 과제로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짧게 리뷰를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가볍게 과제를 냈었죠. 그리고 이제 6주차까지는 이제 비평문 같이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6주차에는 크게 두 편의 그 이제 본격적인 평론,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그 한 편, 그러니까 두 편의 글을 크게 볼 거예요. 평론을. 한 편은 영화 두 편을 읽고 이제 쓴 그 평론을 볼 거고, 다른 한 편은 소설 두 편을 묶어서 쓴 평론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비평문은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크게 두 편인데 우리가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적절하게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서 잘라가지고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자료는 두 개예요. 자료는 두 개고 이제 그 분량은 나눠서 3차시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1차시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제목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와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카리아트, 이제 프레카리아트 좀 이따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좀 할 텐데, 우리가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층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가 좀 더 확장되고 그러면서 프레카리아트라고는, 그러니까 그 매우 불안정한 그런 노동자 계층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프레카리아트. 그래서 영화 화차와 피에타 두 영화를 이제 보고 공통된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문제의식이. 그것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본격적인 평론이에요. 여기 이광일 선생이 통일인문학 56권에 이제 그 실었던 글인데,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2013년도에 실렸던 평론, 뭐 논문이기도 하고 평론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합해서 또 뭐 평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저널과 이렇게 그 일정하게 협약을 맺고 자료를 이제 그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볼 두 번째 글은 이제 내가 신춘문예 그 당선된 평론이니까 뭐 그야말로 내 글이니까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고, 이 글 역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이제 중앙도서관이 협약을 맺어서 일정한 비용을 주고 이용권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전남대학교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자료 보고 공부하는데 저작권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대학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작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하다못해 뭐 글꼴이라고 하죠. 그것도 그 유료 폰트도 있고 뭐 저작권이 다 있어서 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걸로 해서 이제 또 늘 이렇게 그 눈여겨보고 뭐 그런 데도 있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럽죠. 좀 이야기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여튼
했던 것처럼 시간은 그 25분 정도의 이렇게 녹화를 잘라야 되니까 분량은 많고, 분량을 여러분 이제 한번 그 쭉 읽어보면 돼요. 이것도 분량 많으니까 출력할 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면 이제 아마 그 보충이 되는 것이죠. 아하, 이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원래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영화를 내가 봐요. 화차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자료를 보고 같이 그러면서 비평문을 또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지는 못하네요. 비대면 수업이라서. 자, 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를 이른바 21세기 프롤레타리아트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에 주목하면서 영화 화차와 피에타, 왜 이렇게 이제 피에타를 제외하고 했냐면 이제 화차만, 우리가 화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이제 이 평론을 활용을 해서 화차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피에타가 사실은 이 피에타 그 감독이 그 이제 그 문학의 미투, 아주 그 이제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될 텐데 다 이게 공개되는 것이라서 하여튼 뭐 그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 그러니까 그 김기덕 감독인데 이 피에타는, 화차는 이제 좀 밑에 봐야 되겠네. 얼른 생각. 변영주 여성 감독, 변영주 여성 감독이 만든 화차고, 피에타는 이제 그 김기덕 감독 영화인데, 본래 이제 수업할 때 김기덕 감독 영화를 좀 더러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평가는 양극단, 서로 극단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영화계 미투에 아주 나쁜, 아주 못된 그런 인물로 밝혀져서 내가 피에타를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화차만 그러니까 봅시다. 그렇게 하죠. 이 자료에서 화차만 보도록 합시다. 시간도 뭐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놔서 화타가 아니지. 화차와 관련된 것만 그 형광색으로 칠해놨고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를 이른바 21세기 프롤레타리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에 주목하면서 영화 화차를 통해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이 화차와 피에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영화가 신구 중산층의 삶과 몰락을 배경으로 하면서 형성 중인 계급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를 잘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정치의 빈곤 혹은 부재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영화들의 결말과 관련해서 과연 이들의 구원, 즉 해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쭉 넘어갑시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좀 이해가 되면 좋겠죠. 이제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로 하는 그런 제도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죠. 근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신세가인데, 그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체제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이런 게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이죠.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이제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도록 요구를 했던 거죠.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노동자 해고를 이민대로 좀 굉장히 말이 이제 유연하다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죠. 자,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하여튼 뭐 화차든 피에타든
2012년도에 둘 다 그 개봉을 했군요. 이 시대에 생산된 영화들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정치의 특징을 간단히 그려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중립성, 이제 둘 다 보면 국가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해서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중립성이 어떻게 무의미하게 되었는가, 이제 이렇게 글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차를 쭉 봅시다. 화차로 넘어갑시다. 자, 뭐 20대 80의 사회 또는 뭐 10대 90,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지닌 소수의 집단과 그렇지 않은 다수가 물과 기름처럼 분절되어 있는 사회를 20대 80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10대 8도 아니라 1대 99. 이건 왜 그럽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뭐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의 소외, 인간 소외, 그다음에 부의 편중,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긴 하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이제 뭐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속담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뭐 신압으로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자,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를 상징하는 영국의 대처 정권이 이제 아까 신자유주의의 어떤 맥락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0개 이상의 탄광을 폐쇄하고, 왜 그랬습니까?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 얘기죠. 2만 명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석탄 산업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에 의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뭐 영화 폴몬티가 그 이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그려진 영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사실은 글쓰기가 그 조지 오웰이 그랬잖아요. 저번에 몇 차신가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글을 쓰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누구 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소외된 뭐 약자의 편에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글쓰기가 이 글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글입니다, 사실은. 자,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관계. 아,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프롤레타리아, 이 혀가 잘 안 도네. 프롤레 안 보고 하면 더 잘하는데 프롤레타리아트 인 프레카리아트가 된 이들에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그 이제 가급적 수업할 때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불가피하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그 예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럴 때 그 두 사람들이 이제 구호로 내걸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뭐 어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이거죠. 어찌할 수 없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걸어야 하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환호자객에게 잠시 가려져 있던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고통스러운 삶. 그렇게 그 어떤 꿈에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한편, 그 누군가가 이런 꿈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삶. 누구나 자신의 삶은 자기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할지라도 그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아니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최종 거처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그런 어떤 그 의정표가 달린 막다른 길에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그 내가 그 밑줄 그은 부분만 설명하면 아직은 잘 못 알아듣겠죠? 좀 답답할 거야. 근데 읽어보면 출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자, 네. 쭉 나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이 글이. 쭉 넘어가서 영화를 일단 가면서 영화를 이야기해야 이제 영화 관련된 비평문을 쓸 때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정도의 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냥 본격적인 평론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쓰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고. 자, 그래서 쭉 이제 영어로 갑시다. 앞에가 길이 너무 많아. 그 소론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네, 이 글은. 자, 하여튼 신자유주의 지구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이제 여러분 이해됐죠? 이 자본주의 체제의 확장, 아, 확장, 자본의 이해를 이제 극한점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물에 갇혀 사는 거죠. 그래요. 그 휴대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어디서 만들어요? 다 재벌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다국적 기업 애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삼성, LG 이런 데서. 우리가 눈 떠서 메시지, 뭐 그다음에 카톡도 오고, 뭐 그러니까 눈 떠서 스마트 뜨자마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손에서 쥐지 않고 있다가 밤에 또 스마트폰 바로 옆에다 놔두고 잠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자, 자본의 논리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프레카리아트는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체제로 확산되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어떤 그 고용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노동 안정성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우선 살아야 된다 하여튼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노동자들을 해고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해고했으면 이제 기업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해고했으면 다시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일을 이제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최소화되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년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정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노동의 불안, 경제적 공포가 일상화된 게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IMF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된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된 거고, 그러니까 이 고용 불안이 이제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래 그런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담아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그 불안정한 어떤 계급, 이걸 이제 그 프레카리아트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써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뭐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뭐그 대기업의 안정적인 그런 직장,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40대 되면 다 나가 퇴출 당하는데,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직,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뭐 교수나 공무원이나 이런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 프레카리아트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불안정한 계급으로서. 자, 그런 얘기, 개념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 글을 쓸 때 개념을 정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글이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볼 때 영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그 사회과학의 용어를 빗대어 설명하는 게 또 좀 더 좋은 친절한 글이 될 텐데, 지금 다른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제일 뒤에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좀 불편한 글이긴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여러 번 읽었고 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읽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을 때는 좀 답답할 거예요. 나중에 볼 내 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글은 굉장히 친절한 글입니다. 난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요. 어렵게 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쓴 글이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닙니다. 독자가 읽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깊은 사유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이건 좀 너무
불친절한 글이나 보니까. 어쨌든 쭉 글을 인용하면서 괜찮은 글이어서 인용하면서 내가 투덜투덜 하고 있습니다. 글 쓰니까 혹시라도 보면 좀 짜증 나겠어요. 자, 쭉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 화차 피에타 여러분 아마 거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이 영화들을 지배하는 난 두 영화를 여러 번 봤죠. 수업에서 봐놔서 화차의 여주인공. 자, 하차를 설명을 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요 얘기만 하고 있네. 자, 하차를 봅시다. 하차는 도대체 어디쯤 나오나요? 응? 하차, 하차, 하차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는 끝내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엄청나게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쭉 더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난 이 글을 만 읽었는데도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해졌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하차를 영어를 좀 설명을 일단 할게요. 여기서 남은 시간에. 그런 다음에 2차 시로 이 자료를 그대로 또 옮겨서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단 하차는 같은 제목의 일본 작가의 소설을 이제 그 변영주 감독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뭐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원작은 지금 내 책꽂이 그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그 일본 작가라서 이름이 길어서 다 내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마이크 앞에 있는데 저쪽으로 책을 가지러 갈 수는 없겠고 좀 이따 2차 시에 설명할게 보여줄 수는 없네. 어쨌든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얘기만 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화차 똑같은 제목의 불수레 그 지옥불로 가는 이제 뭐 불수레다 이 말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 뭐 80년대 그 세계적인 어떤 경제 호황기에 그 저금리라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택에 아파트를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많이 산 거예요. 근데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호황기가 있고 이렇게 불황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고 버블 경제가 이제 꺼지고 난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갑자기 그걸 그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산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그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꺼지고 그다음에 은행에 이제 파산자들, 신용 불량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채를 갚지 못해서 뭐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이제 이런 어떤 일본적 상황을 리얼하게 그린 소설이 화차인데 근데 변영주 감독이 읽어보니까 이게 IMF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관철되는 그런 한국적 상황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이제 판권을 사서 원작으로 이제 한국적 상황에 좀 맞게 만든 영화가 화차입니다. 화차가 그래서 화차는 이제 그 그런데 하차가 그런 것이고 그런데 하차에서는 이제 크게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문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이가 코맹맹이 이선균이가 문호 동물병원 원장이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영이라고 하는 강선영, 이 강선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성과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을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선영이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가 이제 그 자기 집이어서 문호가 아버지에게 이제 이 선영이를 소개하려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도 다 잡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이제 차를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가 내리는데 잠시 이제 좀 쉬고 문호가 커피를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와서 보니까 이 선영이 약혼녀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사라졌는지. 예, 처음에는 납치됐는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모노가 이 강선영, 사라진 자신의 약혼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종의 스릴러물이죠. 그러면서 선영의 그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화차 영화의 서사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시에서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차 시에.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